대한민국 2천만 운전자를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기름이 가장 싼 날이다.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도는 농담입니다. 슬프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첫째 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불과 4일 만에 기름값이 2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1,700원이 비싸다고 투덜댔는데 오늘 보니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를 때는 하루 만에 100원씩 뛰어오르면서 내릴 때는 왜 한 달이 걸릴까요? 국제 시세를 따르는 이 구조. 그 안에서 웃는 자와 우는 자가 갈립니다.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넣을걸. 퇴근길 주유소 가격판을 본 순간 입에서 절로 나오는 말입니다. 분명 어제는 1,750원이었는데 오늘은 1,850원. 하룻밤 사이에 리터당 100원이 올랐습니다. 50m를 넣으면 5,000원이 더 나가는 셈이죠. 커피 2잔 값이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상한 건 우리의 행동 패턴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사야지. 그런데 기름은 정반대예요.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비싸게 넣습니다. 설마 더 오르겠어? 했다가 매번 당하는 거죠. 주유소 앞에서 우리는 늘 반대로 베팅하는 투자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번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3월 1일 전국 휘발유 평균이 1,696원이었는데 불과 4일 만에 1,84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30원, 40원씩 뛰어오른 겁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하루에 2% 이상 오른 건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10집에 한두 집꼴로 오늘 기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결국 다음날 후회하는 패턴이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1원, 경유는 1,897원으로 사실상 1,900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강남 일부 주유소는 이미 2,000원을 넘겼다는 소문도 돕니다. 같은 기름인데 왜 서울만 더 비쌀까요? 땅값이 비싸서? 주유소가 줄어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속도의 비대칭입니다. 오를 때는 국제유일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요? 재고 소진 중입니다. 물류 비용이 있어서요 라는 말과 함께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주에서 3주의 시간차가 있다고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차가 사라졌습니다. 오를 때만요. 이 분노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유소 사장님한테 따지면 돌아오는 대답은 의외입니다. 저도 억울해요. 기름값의 진짜 구조, 그 첫 번째 단서는 사장님의 한숨 속에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얼마나 남으세요? 돌아온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리터에 100원도 안 남아요. 1,900원짜리 기름을 팔아서 100원도 못 번다고요? 그럼 나머지 1,800원은 대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기름값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내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리터당 약 900원이 국가 몫으로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해 주유소는 기름 파는 곳이 아니라 세금 걷어주는 징수 대행소에 가깝습니다. 사장님이 저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세금이 고정이라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결국 원래 기름값 때문이잖아요. 그 기름값은 누가 정하느냐? 우리는 보통 중동을 떠올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님들, 두바이의 석유 부호들. 그런데 진짜 조종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의아하시죠? 싱가포르는 산유국도 아닌데 왜 우리 기름값을 좌우할까요? 아시아 석유 시장의 기준 가격이 싱가포르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캐면 그걸 싱가포르 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 싱가포르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 가격을 매깁니다. 중동 왕자님이 가격표를 쓰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트레이더 아저씨들이 쓰는 겁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한국은 정유 강국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휘발유, 경유로 정제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기름을 해외에 수출도 합니다. 문제는 수출 가격이 싱가포르 시세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팔 때도 수출하면 이 가격 받는데 국내라고 싸게 줄 수 없지 라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만든 기름인데 가격은 싱가포르가 정하는 아이러니. 이번 급등의 방아쇠는 중동에서 당겨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위협받게 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의 출입구,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 고속도로 같은 존재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기름 실은 배들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주유소 가격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로켓처럼 치솟았을까요? 시간차의 비밀, 그 안에 더 큰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께 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름값 오르면 사장님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마진이 늘잖아요. 사장님 표정이 무해집니다.
손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유소는 정유사에서 기름을 떼옵니다. 미리 돈을 내고 재고를 쌓아두죠. 그런데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리터당 1,700원에 사둔 기름을 오늘 1,800원에 팔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로 들여올 기름은 1,850원입니다. 모레는 1,9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진은 순간이고 부담은 계속됩니다. 가격이 내릴 때는 더 괴롭습니다. 1,900원에 사둔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데 시장 가격이 1,800원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손님들은 왜 여긴 아직도 비싸요? 라고 따집니다. 옆 주유소는 벌써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비싸게 산 재고를 다 팔기 전에는 가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면 바로 손해니까요. 재고 소진 중입니다.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주유소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에서는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쥐고 흔들고 아래에서는 손님들이 왜 이렇게 비싸요? 라며 노려봅니다. 그 사이에 낀 사장님만 양쪽 눈치를 보며 끙끙대는 거죠. 실제로 2025년에 213개, 2016년 들어서만 122개 주유소가 폐업했습니다. 석 달도 안 돼서 100개가 넘는 주유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면 정유사는 어떨까요? 여기서 풍경이 확 달라집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미리 확보해둔 원유로 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싸게 산 재료로 비싸게 파는 구조.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 가격 인하를 천천히 하면서 마진을 더 챙깁니다. 오를 때 빨리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그 패턴. 우리가 분노하는 바로 그 패턴이 정유사에겐 황금 공식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정제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기름 가공비를 얼마나 남기느냐인데 이 마진이 요즘 역대급으로 두툼합니다. 원유 가격이 요동칠수록 정유사의 협상력은 강해집니다. 주유소도 소비자도 정유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번 급등 사태에서 정부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모두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며 제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하루에 3번 가격이 바뀌는 주유소라니 주식시장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들의 반응은 또 다릅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정유사가 올리는데 우리가 안 올릴 수 있나요? 공은 다시 정유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정유사는 뭐라고 할까요? 국제 유가가 올랐잖아요. 그 국제 유가는 누가 올렸을까요? 핑퐁 게임처럼 책임이 돌고 돕니다. 이 공이 어디서 멈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추적해 봅니다. 정유사에 물었습니다. 국제 유가 오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반영해요? 중동에서 배 타고 오려면 2주는 걸린다면서요. 정유사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우리는 배 타고 오는 기름값으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매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은 2주 전에 수입한 원유로 만든 겁니다. 그 원유는 2주 전 가격에 샀어요. 그런데 정유사는 2주 전 가격이 아니라 오늘 가격으로 팝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름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 판다고 왜 손해보며 팔아야 하죠? 라는 논리입니다. 배가 도착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가격 반영도 2주 뒤에 해야 한다? 그건 우리 소비자의 상식이었을 뿐입니다. 정유사의 회계장부에서는 다른 논리가 작동합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죠. 이 기름을 국내에 안 팔고 수출했으면 받았을 가격, 그게 오늘의 판매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다음날 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배는 아직 바다 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싱가포르 전광판 숫자가 바뀌면 서울 주유소 가격판도 바뀝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약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고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반대 상황을 생각해보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요? 논리대로라면 역시 바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가격이 내렸으니 한국 주유소도 다음날 내려야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창고에 비싸게 사둔 재고가 있어서요. 물류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서요. 갑자기 2주의 시간차가 부활합니다. 오를 때는 LTE급 동기화, 내릴 때는 편지 배달 속도. 이걸 업계에서는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비대칭적 가격 조정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번역하면 올릴 때는 스프린트, 내릴 때는 거북이 산책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이 비대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96원이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55원이 올랐습니다. 경유는 같은 기간 73원 올라서 인상폭이 더 가팔랐습니다. 사흘 만에 리터당 70원이라니 50m 넣으면 3,500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치킨 반마리가 사흘 만에 증발한 셈이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조 섞인 농담이 돕니다. 기름값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로켓으로 올라가서 낙하산으로 내려온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만 손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에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역대급 잔치를 벌이는 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수록 그들의 통장은 두둑해집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로켓과 낙하산. 비유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기름값은 오를 때와 내릴 때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마치 중력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처럼요.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부릅니다. 비대칭적 가격 전가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릴 때는 번개, 내릴 때는 거북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뒤져봤습니다.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주유소 가격은 평균 일주일 안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10% 내리면요? 주유소 가격이 따라 내려오는데 평균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오를 때보다 3배에서 4배 느린 겁니다. 같은 10%인데 방향만 다르면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정유사의 설명은 늘 비슷합니다. 재고 순환 주기가 있어서요. 선도 계약 물량이 아직 남아서요. 어려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비싸게 사둔 기름이 창고에 있는데 그걸 다 팔기 전에는 못 내려요.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를 때는 왜 재고 얘기를 안 할까요? 창고에 싸게 사둔 기름이 있으면 그걸 다 팔 때까지 가격을 안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시장 가격에 맞춰야죠 라며 바로 올립니다. 창고에 싼 기름은 언급도 없습니다. 재고 논리는 내릴 때만 등장하는 마법의 카드입니다. 이번 3월 급등 사태가 이 마법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란발 위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격이 뛰었습니다. 정유사들은 미래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사라지면요? 미래 안정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주실 건가요? 역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안 그랬습니다. 위기가 지나가도 가격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지켜보는 중이라는 새로운 명분이 등장하거든요. 오를 때는 예측으로 올리고 내릴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에야 내립니다. 같은 시장인데 기준이 두 개입니다. 이 이중잣대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정유사입니다.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리면 그 시간차만큼 마진이 쌓입니다. 길게는 한 달, 짧아도 2주. 그 기간 동안 소비자는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기름을 넣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하루에 팔리는 기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수천만 리터입니다. 리터당 10원만 더 받아도 하루에 수십억 원입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유소 사장님한테요. 하지만 사장님도 같은 구조의 피해자입니다. 진짜 설계자는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역대급 실적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잔치, 그 실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늘 중동을 원망했습니다. 사우디 왕자님이 심기가 불편하면 기름값이 오르고 이란이 으르렁대면 주유소 가격판이 바뀐다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진짜 조종실은 중동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도시국가입니다.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클 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석유 시장의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정유사와 트레이더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기름을 사고 팝니다. 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싱가포르 복합 제품 가격, 줄여서 몹스라고 불립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 몹스를 기준으로 국내 판매 가격을 정합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캐는 것과 별개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동네 빵집 빵값이 옆 동네 빵집 시세를 보고 정해지는 것처럼요. 재료인 밀가루 가격과 별개로요. 왜 하필 싱가포르일까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오랫동안 성장해왔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아시아로 올 때 반드시 지나는 길목이에요. 말라카 해역이라는 좁은 바닷길의 끝자락에 위치한 천혜의 입지. 자연스럽게 석유 거래의 중심지가 됐고 여기서 정해진 가격이 아시아 전역의 기준이 됐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한국은 정유 강국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휘발유와 경유로 정제하는 능력은 세계 5위권이에요. 삼성이 반도체 팔듯 한국 정유사들은 석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합니다. 문제는 이 수출 가격이 싱가포르 시세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국내 판매가도 마찬가지고요. 정유사 입장에선 합리적입니다. 해외에 팔아서 100원 받을 수 있는 걸 국내라고 80원에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내 가격도 해외 시세에 맞춥니다. 논리는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 깔끔한 논리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만 작동한다는 건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시아 석유 제품 시장에서 한국 정유사들의 비중이 작지 않거든요. 즉, 우리가 따른다는 그 국제 가격에 우리 기업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따르는 동시에 가격을 만드는 묘한 위치.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겨자를 만들면서 우는 격입니다. 유럽은 이 구조에 칼을 댔습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때 유럽연합은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매겼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죠.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기업만 잔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정유업계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논쟁은 계속되고 그 사이에도 기름값은 오릅니다. 싱가포르 마법의 정체는 이겁니다. 가격 결정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시스템 속에서 가장 큰 횡재를 거둔 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한숨 쉴 때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유사들입니다. 2025년 상반기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씨름하던 정유업계가 하반기 들어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화려하게요. 숫자를 보면 놀랍습니다. 정유사가 한 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적자 수렁에 빠져 있던 기업들이요. 비결이 뭘까요? 정제 마진입니다. 2025년 11월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20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제 마진은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가격에서 원유 구매 비용을 뺀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 가공해서 남기는 돈이죠. 통상 배럴당 4에서 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20달러면 그 4, 5배입니다. 본전에 4배를 남기는 장사. 그게 지금 정유사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마진이 뛰었을까요? 글로벌 정제 설비 가동 차질과 노후 설비 폐쇄로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타격받았고 미국에서도 설비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그대로니 가격이 오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행운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정유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기름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고 설비가 고장나고 해협이 막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소비자는 울고 기업은 웃는 구조. 이게 정상일까요? 유럽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얻은 초과 이익, 그 일부를 사회에 돌려놓으라는 거죠. 영국, 동일, 이탈리아 등이 동참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어려울 때 버틴 건 우리인데 돈 벌 때만 뺏어가느냐는 논리도 펴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씁쓸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030년까지 공급자 우위의 정제 마진 강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 4에서 5년간 정유사들의 잔치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 비싼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구조는 명확해졌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정유사 이익은 늘어납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기름이 가장 싼 날이다. 슬프지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작지만 실질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피넷을 습관처럼 켜세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시스템입니다. 전국 주유소 가격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주유소마다 리터당 50원, 심하면 1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두 번째, 화요일과 수요일을 노리세요. 통계적으로 주중 초반에 기름값이 가장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목요일부터 슬슬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넣을지 고민될 때 참고할 만합니다. 금요일 퇴근길에 급하게 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세 번째, 유류세 인하 시점을 주시하세요.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되면 시행 전날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게 손해입니다. 차라리 하루 참고 시행 첫날에 넣으세요. 반대로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때는 종료 전날 풀주유가 정답입니다. 달력에 체크해두면 연간 몇만 원은 아낍니다. 네 번째, 셀프 주유소를 활용하세요. 직원이 넣어주는 주유소보다 리터당 30에서 50원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두세 번이면 익숙해집니다. 요즘은 결제까지 기계로 하니 오히려 빠르기도 해요.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매번 수천 원씩 더 내는 건 아깝습니다. 다섯 번째, 주유 할인 카드를 만드세요. 정유사마다 제휴 카드가 있습니다. 리터당 60원에서 많게는 100원 넘게 할인해주는 카드들이 있어요. 연회비 없는 카드도 많습니다.
한 달에 200m 넣는다 치면 리터당 80원 할인으로 월 16,000원, 연간 거의 2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물론 이 전략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껴 넣어도 가격 자체가 오르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진짜 해법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적 가격 반영에 제동을 거는 것, 정유사의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는 것.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기름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퇴근길, 가족 여행, 자영업자의 배달비, 물류비를 타고 모든 물가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나는 차 안 타니까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식자재 운송비가 오르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제 넣을 걸 하는 후에는 이제 구조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알면 덜 당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구조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